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은 각국 정상들이 협력 구상을 담은 공동비전을 발표합니다. 공동비전 성명과 별도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협력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이 메꿔야 할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이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GM이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560여 명을 무더기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근무체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올 종합부동산 세수 규모가 얼마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60% 넘게 증가한 3조 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에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공동비전 성명을 조금 전 채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조금 전 이 공동비전 성명이 채택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이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핵심은 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평화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쓰자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과정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이른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호무역 반대 등 이런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영내 발전과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 교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영내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한 아세안 간의 교역과 투자,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파트너십 등에서도 양자 간 협력 체계를 더 공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정상들과 다자회의뿐 아니라 양자회담도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느 나라 정상들과 만나는 건가요? 네, 문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싱가포르 등 5개 국가 정상들을 만났고 오늘은 미얀마와 라오스 정상들을 만납니다. 이들과 만나서 미얀마와는 인프라 개발 협력을, 라오스와는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이 메콩강을 접한 5개 국가들과 한 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들 메콩 국가들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인데 이들과 미래의 교류 또 협력을 담은 이 한강 메콩강 선언도 내일 채택될 예정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당정청은 이번 주 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엽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일본 정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이 메꿔야 할 퇴직연금 적립금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가 늘어야 기업 재무 구조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기업들의 퇴직연금 부채가 쌓여간다고요? 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기업 1,300여 곳의 퇴직연금 적립자산은 59조 원입니다. 반면 확정급여 부채는 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기업이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로 줘야 할 돈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13조 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 부족액은 기업이 메워야 하는데요. 회사 한 곳당 부담액으로 따져봤을 때 94억 원 가량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자산 운용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퇴직연금 적립금에 구멍이 난 이유는 뭘까요? 먼저 운용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주로 투자됐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 원으로 매년 20에서 30조 원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01%에 불과해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 4.3%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DB,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으면 기업이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퇴직연금 재정관리는 기업 재무활동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적립금 부족액은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적립률이 낮다면 기업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넘쳐 벌써 관련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2조 8천억 원을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총 329만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지원 대상자 265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지원 대상자 238만 명을 예상해 총 2조 8천억 원가량만 편성한 점인데요. 연말까지 한 달 반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원 대상이 예상 인원보다 100만 명 가까이 많은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고 또 왜 이렇게 신청자가 늘어난 겁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부족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예비비 규모는 985억 원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58만 곳에 달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예비비에 대해선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의 3.5% 수준으로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 편성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제도는 도입 이후 3, 4년에 걸쳐 서서히 없애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우리 수출이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큰 폭으로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내년 우리 수출 전망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수출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내 기관들이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은 곳도 있는 반면 감소폭이 완화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3.2%, 산업연구원은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보다 좀 더 낮은 1.1%로 예상했고 LG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 0.6%로 예상했습니다. 네, 일단 올해보단 나아진다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이는데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대내외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KDI 등은 내년 세계 경제 둔화세가 완만해지고 도용량도 확대되면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수출이 부진했던 만큼 기저효과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성장률 전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각 기관별 이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KDI는 2.3% 내외로 예상했고 산업연구원은 2.3%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1.9%, LG경제연구원은 1.8%로 올해 2.0%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도 이번 주 안으로 내년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한국GM이 창원 공장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했습니다. 이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번에 몇 명 정도가 해고가 된 건가요? 네, 한국GM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직원 560여 명의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해당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한국GM 창원공장은 한 달 전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사측이 말하고 있는 해고 이유는 뭡니까? 네, 생산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근무제 체계를 주 야간 2교대에서 상시 1교대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해고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GM은 여론 부담 때문인지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도급업체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왔다며 해고 통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도 한국GM은 이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계약 해지한 적이 있죠? 네, 한국GM은 생산 근무 체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2009년에 부평 공장에서 1천여 명을 해고했는데요. 2015년에는 군산 공장 폐쇄 과정에서 1,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이 정부는 올해 종부세 수가 얼마나 거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 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 1,600억 원 증가한 3조 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9월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 8,728억 원이 거쳤는데요.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올해 종부세 수가 3조 328억 원에 이른다면 지난해보다 62%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재부도 올해 종부세 수가 예산정책처의 추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세수에 관심을 모으는 건 올해 세수 펑크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기준 세입 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 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에서 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고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종부세 고지액보다 실제 거치는 규모는 예년 기준 7에서 8%가량 적은 수준이라며 납부액은 다음 달 말 정도에 가집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는 연체 이자의 요율이 내년부터 낮아집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힘겨운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이자율이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이자율은 현행 최대 9%에 달하는데 이 상한선이 5%로 낮춰집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료의 연체 이자도 최대 9%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 연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컸던 겁니까? 네,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징수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사회보험료 연체금은 부담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한 달 3% 이자만 해도 전기요금이나 이동통신요금의 연체 이자보다도 높습니다. 건보공단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한 국민연금 연체금 징수액은 4천억 원, 건강보험은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된다는 건가요?
네, 현행 기준부터 보면 보험료를 연체하면 하루에 체납보험료의 0.1%를 연체금으로 부과합니다. 30일 연속으로 연체하면 이자가 3%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 뒤부터는 하루 0.03%, 월 0.9%가량의 연체금을 쌓아서 최대 9%까지 오르는 건데요. 앞으로는 첫 달의 연체 이자를 3%에서 2%로 낮추고 이후 매달 0.5%포인트씩 가산해 최대 5%까지만 오르게 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지 못했는데요. 처리가 가시화됐던 이른바 타다금지법도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재욱입니다. 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고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법안 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지 의원은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권 기자,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혁신에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예단을 한다면 어느 법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특정인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네, 국회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타다금지법도 어제 논의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법안 소위를 열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요. 세부사항 조율 필요성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현재 타다 측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총량과 차량 조달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국토위는 곧 소위를 열어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권세규입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의 최대 70%를 시세 대비 반값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반값 월세로 공급되는 이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서울시가 오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비중을 40에서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들 물량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 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 대비 85에서 95% 수준이어서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물량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우선 매입하거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H 이 선매입 방식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주택 전체 면적의 30%까지 SH에서 매입해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여주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를 되돌려주는 형태고요. 일부 분양 방식도 전체 물량의 30%까지 분양으로 전환해 민간 사업자가 이 초기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물량은 늘리고 임대료도 지금보다 낮추도록 했습니다. 네, 물량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 여건도 개선된다고요? 네, 일단 전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1인 청년은 이 기존 전용 면적 14제곱미터 내외에서 최대 20제곱미터로 커지고요. 신혼부부용도 30제곱미터 내외에서 최대 40제곱미터로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되는데요. 냉장고와 세탁기, 가구 등을 갖춰 입주자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합별관이 공사 입찰 공고를 낸 지 2년 4개월 만에 다음 달 첫 삽을 뜹니다. 시공사와의 분쟁 등으로 계약이 미뤄졌던 건데요. 이에 따라 한은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임차료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한은이 별관 공사 마지막 관문을 지났다고요? 네, 조달청과 애초 시공사로 선정됐던 계룡건설의 계약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주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한 심의를 마쳤는데요. 심의를 마친 조달청은 한은의 계약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룡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다음 달 착공을 위해 조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2017년 조달청의 통합별관을 짓기 위한 시공사 선정을 맡겼고 그해 12월 조달청은 참여한 계룡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중 입찰 예정가보다 3억 원 높은 금액을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했습니다. 이 순위로 밀린 삼성물산은 입찰 예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계룡건설이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별관 공사도 지연됐습니다. 한편 지난 4월 감사원은 초과 입찰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조달청은 기존 입찰을 취소 후 새 입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입찰 취소에 반발한 계룡건설의 손을 법무부가 들어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겁니다. 네, 류 기자. 그런데 이 한은의 통합별관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좀 불거지고 있죠. 예정 가격 초과 낙찰 논란이 불거졌던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감사원의 감사, 계룡건설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착공 시기가 늦춰진 건데요. 삼성본관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한은은 그만큼 임차 기간이 늘어나면서 임차료로 4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다음 달에 착공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30개월임을 고려하면 2022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는 당초 입주 시기인 2020년보다 훨씬 늦어진 것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코레일의 4천억 규모 분식 회계와 관련해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공인회계사회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징계를 검토한다는데 어떤 일로 징계가 거론되는 건가요? 감사원은 최근 코레일이 법인세 수익 3,942억 원을 과다 계산했다며 경영실적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000억여 원의 단기 순손실을 3,000억 원가량의 단기 순이익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삼정회계법인이 적정 감사 의견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코레일의 재무제표를 아예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인데요. 코레일 측에선 지난 2017년 법인세법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삼정회계법인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그런데 이 징계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 대상인 코레일이 공기업이라 회계법인의 책임을 규정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삼정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관련해선 공인회계사법상 공정, 성실의무 위반 등의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인회계사회의 징계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중징계로 결론이 난다면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징계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가량 오르며 2,13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5% 오름세입니다. 65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기업 지배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하이닉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감산 이슈로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졌는데요. 현재 1.7% 오르며 8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램시마 SC 유럽 허가 소식이 나왔지만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거래가는 18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LG 이노텍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3.24% 오르며 1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후기를 작성하게 해서 이 두 종목이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요.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1.61%, LG 생활건강이 0.3%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